국정원서 4일차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제63차 원내 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원시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법 절차를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사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즉각 이러한 도전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공작의 전모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추진위원회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보수단체인 자유주의 진보연합의 예산을 지원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공작 계획에 따라 자유주의 진보연합에서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안을 노벨상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고 공작 계획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 원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대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권력의 신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공공의 적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총액에서 주택담보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2%나 됩니다. 이번에 잡힌 주택담보대출액 증가세가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른 대출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결과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가계부채 축소와 관리를 위한 대책과 함께 주거대책,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폭발적인 가계부채의 증가에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하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거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적발된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건수가 무려 309건에 이르는 것만 보더라도 지난 정부의 서민주거 대책 관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투기 또는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에서 주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가계부채와 주거 대책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연내에 발표하기로 하고 국토부도 투기 근절을 위한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실패를 낱낱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처방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정무, 기재, 농해수, 복지, 국토,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의 피켓 시위로 인한 파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출범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는 정부를 정확한 팩트와 근거 없이 여러 상임위
TV에서 같은 구호로 무능하다고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국감을 막무가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질 낮은 국감 방해 행위이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온갖 물타기와 방해 속에서도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개혁, 안보 국감을 치르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의혹, 관세청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부당 선정 문제, 금융위 국감에서는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인가 관련 절차상 문제, 과방위 국감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졸속 허가 등 안전보다 원전을 추구해왔던 원전 적폐가 만들어온 전력 정책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소방관 업무 환경 개선 촉구,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민생 국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믿고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민생 공동체로 거듭나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드러내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방과 고성이 오가는 국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불꽃 튀는 토론이 오가는 국감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년입니다. 혁신 성장 전략 중 오늘은 기술거래 시장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의 경계가 사라진 것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기업들도 기술 개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다른 기업의 기술을 구입하거나 기업 M&A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연구개발을 아웃소싱하는 개방형 혁신이 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개발은 여전히 기업 내부의 폐쇄적 연구개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의 기술 획득 방법 중 자체 개발의 비중이 84.5%임에 반해서 외부 도입은 겨우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 M&A도 기술 혁신형 M&A보다는 대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M&A가 대다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의 투자 회수 가운데 90.6%가 M&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3.6%만이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96.4%는 주식 상장을 통해 회수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기술거래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갔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7년 전인 2000년에 정부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기술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기술거래시장의 성과를 꽃피우기도 전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진흥원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9년간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개방형 혁신이라는 기술개발의 새로운 흐름에서 뒤처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업 간 기술거래가 1년에 몇 건 일어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산업부가 관리하는 기술은행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만 등록되어 있고 특허청은 본인들이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만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거래, 활용되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특허들과 R&D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그 기술이 꼭 필요한 누군가와 또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시장 거래를 통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기업 간의 기술혁신형 M&A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 신산업 창출, 기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네, 현안 발언입니다. 다음은 홍익표 정책기술부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감 4일째입니다. 오늘 여러 군데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 특히 주목되는 국감이 오전에 있을 행안위 서울시에 대한 국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선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난 정부의 정치 공작이 도를 넘었습니다. 우리 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한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 공작과 사찰이 이루어졌고 특히 그 여러분 중에서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공격과 정치 공작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 행안위에서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 공작에 대해서 분명한 규명과 해명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뉴욕시장을 대상으로 CIA가 FBI가 그러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당 CIA나 FBI 책임자는 물론이고 정권이 무너졌을 일입니다. 마치 이것을 정치 보복이나 이러한 진상규명이 들어가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노단입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 공작을 오늘 행안위 국감장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혜택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이와 관련돼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것과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꼭 다뤄져야 됩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안감만을 얘기하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상가 임대료 인상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장사가 잘 되듯 하면 다시 그 상가에 과도한 상가 임대료 인상에 따른 내몰림 현상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우리가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통과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자영업자들이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프랜차이즈 갑질 등에 따른 공정거래입니다.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힌 바 있고 공정거래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이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시장 현장에서 우리 재래시장 상권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반드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한 지역 화폐 발행 문제도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성공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 지역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그 지역 이 자영업자들 특히 이 중소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고 실질적 기여를 하는 것이 이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자영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면 이 지역 화폐,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한 지역 화폐의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관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가 중소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 또는 노동자 문제, 또는 자영업자와 알바생들의 문제로 가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저 입찰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최소한 물가 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분을 반영한 적정 입찰제로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협력체 간의 거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과 여러 가지 경영 혁신에 따른 과실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중소기업은 그 과실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19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100대 8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0대 6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은 100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대기업에 일하는 분들의 50%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세계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우려를 야당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 생태계를 상세계 경제 생태계로 바꿀 수 있는데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제가 의견 한번을 하겠습니다. 예,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황당한 주장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막말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는 막말잔치와 암말잔치의 경영장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정치연에 금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탄핵이란 단어가 자기 주머니 속에 공깃돌 만지듯이 아무 때나 꺼냈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어제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청와대도 이미 밝힌 바가 있듯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의 1인 추천을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어 자격을 갖춘 김희수 재판관을 지난 3월 헌재 스스로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난번 지명했는데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을 지명했다는 둥 김희수 재판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대통령이 차기 소장을 자기 사람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둥 나아가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둥 오로지 정략적 접근과 발목 잡기로 부결시키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만을 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기존 임기로 끝난 것인지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 잡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예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하는데 소장으로 지명하기 위해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국회 인준을 받은 후에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지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법을 명확하게 개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6월 7일 헌재 소장 임명 동의를 위한 인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중 누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든지 간에 그 재판관 중에서 누구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헌재 소장 임기와 재판관 임기에 관련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서 논란의 소재를 우리 국회가 없애줘야 합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에는 소홀하면서 대통령에 대해 딴죽을 걸고 헌재 내부에 권한된 추천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회가 내 할 일은 해놓고 나서 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정중히 하도록 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문제는 지난번 이방희 국감에서부터 원안위의 건설 허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가 결여된 문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한 문제 때문에 건설 허가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원전의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은 신고리 오르코기의 가동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정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주장을 국감장에 내걸면서 한편으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정치적 입김과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마치 탈원전 정책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고 더 이상 야당은 공방이나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중하고 기다릴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오르코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안은 승복하고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한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대다수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원전 정책과 규제 활동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자력 연구소 같은 R&D 기관도 이제는 원자력 발전 분야 연구에만 치중하기보다 시장성이 더 큰 원자력 안전 분야와 해체 분야의 원천 기술 연구와 핵심 기술 개발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